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개그우먼 이경실 씨 관련 소식인데 최근에 달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 조혜련 씨, 이경실 씨의 절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제 조혜련 씨가 자신의 SNS에 이경실 씨가 런칭한 이 달걀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경실 씨가 런칭한 달걀은 달걀 중에 여왕이다. 튼튼하고 알부터 다르다. 진짜 맛있다, 강추한다 이런 극찬을 보내면서 적극 홍보에 나선 건데요. 예. 그런데 뜻밖의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조혜련 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면 사진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 해당 달걀의 난각 번호가 4번인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예. 이 난각 번호라는 게 달걀 사육 환경을 뜻하는 이제 그런 숫자인데 1이 가장 좋은 환경, 4는 가장 낮은 등급의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걸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사육 환경상에 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실 씨가 런칭한 이 달걀의 가격이 예. 가장 높은 등급의 달걀과 비슷한 15,000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알려지면서 이게 예. 지금 논란에 불씨를 지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달걀을 사본 적이 없어서 한참 봤는데 이 내용은 네. 일단 30개 15,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좀 비싼 건가요? 이 난각번호 1번 달걀 같은 경우를 네. 만약에 39 정도 판다고 하면 합리적인 금액대입니다. 보통 이 난각번호 1번 달걀을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30개의 달걀 기준으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값을 받고 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경실 씨가 판매했던 이 달걀들이 난각번호 4번을 받았던 달걀들인데 시중에서 이 난각번호 4번 같은 경우에는 39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보통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아니 난각번호 4번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일반 마트 가격에 비해서 난각번호 4번 계란을 정말 2배의 가격을 받고 팔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팬심을 혹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 4번, 이게 난각번호 4번이라고 말씀하신 거. 숫자가 적을수록 최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이 4번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1번, 4번 이런 것이 달걀의 품질 등급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네.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사육 환경에 대한 등급을 닭을 나눠 어떻게 둔 겁니다. 키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이 가장 좋은 환경, 방사 사육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사육장 안이나 밖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방목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육이 됐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2번은 닭이 날개를 펴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 이제 이런 의미고 3번은 한 마리의 닭이 A4 용지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면적에서 사육이 되고 있다. 이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4번은 이 3번보다 조금 더 적은 그러니까 A4 용지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 알을 낳았다. 이제 이런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난각 번호가 1번이라는 것이 꼭 가장 좋은 달걀을 생산한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상대적으로 좀 넓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큼 닭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보통은 난각 번호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1번에 가까울수록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한 2배 정도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뭐 사실 뭐 1번하고 4번하고 닭을 키우는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 난각번호라는 거 아셨어요? 이거? 네, 전 항상 난각번호 1번 이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제 계란 가격을 항상 검색해서 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주부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계란은 또 떨어지면 안 되는 또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난각번호 같은 경우에 달걀 껍데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껍데기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이 4개의 숫자가 산란일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글자가 몇 월 며칠에 산란된 계란인지 달걀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알파벳들과 숫자들이 이 생산자의 고유 번호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마지막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1번이라고 적혀져 있죠. 가장 끝에 있는 1번이 바로 이 난각 번호고 사육 환경이 어땠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새겨지도록 이렇게 제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2017년도에 이 살충제 달걀 파동이 있은 이후에요. 그쵸. 예. 네, 정부가 2019년 2월부터 달걀 내 생산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해당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따라서 달걀마다 산란일이 언젠지 사육 환경이 어떤지를 소비자들이 모두 다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연예인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홍보의 이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워낙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꼼꼼하게 본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바로 입장을 예. 발표를 했는데요. 사육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가 1번 환경을 갖출 수는 없다. 나쁜 달걀은 없고 시장에도 4번 달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난각번호 1번 달걀만 생산이 되다 보면 달걀값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결의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예. 또 비싼 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으로 매기는 가격인 거지 더 좋은 품질이라서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난각의 번호와 상관없이 달걀 업자들은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 존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더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으로 과연 동물 복지나 가격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예. 좀 의문입니다. 특히나 먹거리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해명을 했는데 더 논란을 부추긴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누리꾼들은 업체 측이 지금 잘못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의 설명대로라면 이 시장에 4번, 난각번호 4번 달걀이 필요한 이유는 한 판에 4, 5천 원짜리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달걀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인 건데 이경실 씨 측에서 내놓은 달걀은 지금 비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런 해명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고요. 또 가장 좁은 곳에 가둬서 알을 낳게 하는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이 닭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예. 동물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연예인들이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만 이경실 씨가 이 달걀 사업을 한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경실 씨가 어린 시절에 정말 웃지 못할 또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경실 씨가 초등학생일 때 언니가 고3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경실 씨의 언니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전교 1등에서 3등 사이를 오갈 정도로 굉장히 상위권이었는데 고3 언니를 위해서 초등학생이었던 이경실 씨가 매일매일 저녁밥을 가져다 줬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이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상위권인 딸 밥 위에는 달걀 후라이를 얹어서 줬는데 동생인 자신도 달걀 후라이가 먹고 싶다. 엄마 나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부자가 되면 해줄게. 맨날 네. 이렇게 하면서 달걀 후라이가 먹고 싶다는 그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경실 씨가 서러운 마음에 달걀 덮어준 언니가 잘 되나 안 덮어준 내가 잘 되나 두고 보자. 라면서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방송 중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경실 씨가 어린 시절에 달걀을 먹지 못해서 한이 맺혔는데 이제는 달걀 브랜드 모델도 됐고 달걀 인터넷 사업까지 하게 됐다라고 깜짝 고백해서 이 방송 중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개그맨 김수용 씨가 촬영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당시에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경기도 가평군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던 김수용 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예. 당시에 호흡과 의식이 모두 없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굉장히 빠르게 이 소방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까지 진행을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김수용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현장 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덕분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도중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조치가 빨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네, 이한 언론을 통해서 김수영 씨가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심근경색. 알려졌습니다. 예. 이에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김수용 씨가 관련된 지병이나 전조 증상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고요. 예. 어제부터는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모레 퇴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아마도 회복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팬들은 진짜 가슴이 철렁했다. 무조건 건강을 먼저 챙기셔라. 이런 좀 안도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유독 보면은 좀 연예인들 중에 이런 건강 문제가 생긴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 개그우먼이죠. 이 박미선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예. 유방암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또 현재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겹쳐져서 많이 불안했다라고 했고요. 또 심지어는 개그계의 대선배인 이 고 전유성 씨가 별세했던 소식까지 이어진 상황이라 이번에 김수용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팬들뿐만 아니라 김수영 씨가 속해 있는 조동아리 멤버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개그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전조 증상이나 지병은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부 이제 누리꾼들도 유심히 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김수영 씨 몸에서 좀 전조 증상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이 김수영 씨가 며칠 전에 출연한 다른 방송분을 보면 좀 전조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누리꾼이 근거로 든 것은 김수영 씨 왼쪽 귓볼의 주름이었는데요. 이는 프랭크 징후라고 불리는 주름인데 심혈관이나 뇌질환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귓볼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또 귓불의 이 주름이 깊을수록 또 길이가 길수록 질환의 중증도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아버지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고 또 귓볼에 주름이 보여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예. 심장 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었다라면서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예. 이런 당부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귓볼의 주름이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게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하던가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말씀 주신 프랭크 징후라는 것이 1973년에 미국 의사 이 프랭크가 이 귓볼의 주름이 이 관상동맥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소견이다라는 것을 처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이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한테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이 동맥경화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임상 보고들이 이어졌고요. 예. 여러 연구에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귓볼의 깊은 이 사선 주름을 하나의 보조적 징표로 볼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에서는 이 귓볼 사선 주름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근경색이나 이 뇌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발표되긴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주름이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인한 주름인 건지 혈관 병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의학계에서 논란이 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런 유사한 연구들은 있었지만은 명확하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김수영 씨의 가족을 보면은 아버지도 의사하고 의사 집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요. 또 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 그렇죠. 어려울 수도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수용 씨는 대대로 의사 집안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 방송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고모가 다 의사인데 자기는 환자다라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외가 쪽은 약사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엘리트들의 만남으로 한때 유명했다고도 하는데 김수영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개그맨을 꿈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신 있고 좀 예. 솔직한 모습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김수용 씨를 그간 더 호감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해봅니다. 호감형 개그맨이죠, 김수영 씨가. 근데 김수영 씨 관련한 소식들을 보면은 과거에 야구 같은 거, 운동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그맨 김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야구단에서도 무려 20년의 경력, 구력을 예. 가진 경험자로서 이 팀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아왔는데요. 1루수로 종종 선발되곤 했습니다. 1루수 같은 경우에 팀에서 송구가 집중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신체 밸런스를 갖춘 선수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야구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김수영 씨 스스로도 또 인정한 바가 있는데요. 예. 한번 이 김수영 씨가 속한 이 연예계 야구단 팀이 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 것 같냐, 패인이 뭔 것 같냐라고 질문이 들어가니까 김수영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경기에 안 나가서 진 것 같다라면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야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방송에서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스턴트 시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제 소속사 얘기대로요. 치료와 이제 회복에만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시 저희들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국내 요가복 브랜드라고 맞습니다. 해요. 이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안다르요. 네. 안다르의 창업자 남편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보안법 예전에는 많았는데 좀 생소하기도 해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이 해당 법령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예.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정과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기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형사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같은 반국가 단체의 국가 이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어떤 대가를 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는 특별법입니다. 예. 실제 이 관련된 법을 찾아보시면은 대다수의 죄들이 벌금형조차 없을 정도로 대다수 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안다르의 창업자 남편이 이 법을 위반해서 법정 구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다르 창업자인 남편 오대현 씨인데요. 오대현 씨가 이 북한에 있는 해커 조직과 접촉을 했고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무력화시키고자 예. 대가까지 2천만 원이 넘는 대가까지 지급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실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2014년부터 15년까지 북한 해커와 접촉을 해서 해당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고 북한 해커에게 돈을 송금해가지고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논란이 그 회사로 갔을 테고 입장을 냈겠죠. 맞습니다. 지금은 그 안다르라는 대표직을 사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표는 아니긴 한데요. 예. 신혜련 전 대표는 한 누리꾼이 자신에게 남편의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11년 전 결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와 내 아이들이 고통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장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예. 이에 질문을 한 누리꾼이 이게 최근 일이라 생각했는데 11년 전 일이라고 하니까 모쪼록 아이들과 이제 본인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사과하는 내용을 예. 또 전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오갔던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직접 공개한 신 전 대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예정이라면서 이번 논란을 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일단 결혼 전 11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안다르 전 대표가 뭔가 해명하기에도 좀 어색한 상황이긴 한데 이 업체가 앞서 저희가 자료 그림이나 영상을 보여드릴 때 그 요가복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가요? 맞습니다. 요즘은 또 운동복을 꼭 운동할 때만 입는 게 아니고 일상복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또래 여성분이라면 이 브랜드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그 정도로 정도예요? 좀 유명한 네. 업체인데요. 안다르는 2015년에 요가 강사 출신의 신혜련 대표가 창업한 국내 대표의 운동복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감이 멀 수도 있는데 예.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운동할 때 착용하는 레깅스 있잖아요. 요 제품이 주력 상품이에요. 네, 몇 년 전에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신전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녹화할 때. 김혜진 아나운서?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창업하게 되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가 강사를 일을 하다 보니까 요가복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요가복들이 체형의 단점을 좀 부각시키는 디자인들이 많았고
불편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한 요가복을 만들게 됐고 이게 창업으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안다르는 창업 3년 만에 연매출 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1년 뒤에는 700억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급성장했군요. 네, 예. 국내 요가복 브랜드 중에서도 인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고 입어보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서 제품을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남편도 그렇고 다 이제 회사에서 사임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00억 매출, 700억 매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급성장을 연일 일으켰는데 왜 갑자기 사임하게 됐냐? 예. 이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서 이 성추행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 측에 이러한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한 징계만 내렸고요. 오히려 피해 직원이 이 사건을 알리자 이 피해 직원을 부당 해고를 해버려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는요. 이 신 대표의 운전기사가 신 대표와 그 가족들이 나에게 갑질을 했다라고도 주장을 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 직장 내 성추행 문제, 부당해고, 또 갑질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안다르에 대한 또 불매운동이 그때 일어나기도 했었던 거죠. 예. 결국 신 대표와 남편 오모 씨 같은 경우에 지분을 매각했고요.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파장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한 발언 때문인데 어떤 발언인지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예진은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예진 과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 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두 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저는 좀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저는 근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로 힘들고 근데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먼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쭉 보니까 이거는 실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로 온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하면서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을 했었어요. 아, 예. 그 비대위원 할 때 상당히 많은 국민적인 그 관심과 지지, 호평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이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예. 저런 발언했던 걸 보면 저희 당 소속입니다만 예.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저는 문제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같이 유튜브를 이끌었던 그 감동란 씨인가요? 예. 그분이 한 이야기는 더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에 대한 혐오 발언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예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한 장애인 그룹에 대한 장애인 그 계층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떤 말로도 저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예지 의원이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한 배경이. 네, 친한계로 예. 분류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2월에 탄핵 표결 때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갖고 있는 스탠스라고 하는 게 예. 탄핵 찬성에 나섰던 우리 당 국회의원들 또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자 그리고 당론을 어긴 해당 행위자라는 평가를 막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그동안에 총구를 겨누고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개심을 보였는데 예. 그 맥락에서 김예지 의원을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회자가
장애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장애인 비하까지 저는 확산이 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성을 한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쏘아붙이고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적개심을 드러내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탄핵 찬성이라는 것을 마치 해당 행위라고 하고 당론을 어겼다고 막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 박민영 대변인을 두둔하는 또 다른 또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당 행위자다, 해당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탄핵 찬성을 했던 당시 당론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탄핵이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 체제가 올라온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다 지고 끝난 다음에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12월에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그 의총 결과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탄핵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나선 거 아닙니까? 탄핵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 당론으로 바꾸자, 아니면 탄핵을 인용한다는 그걸 수용하는 당론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비대위원장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금과 옥조처럼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했다는 것을 해당 행위 배신자, 저도 전당대회 나와서 그런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를 하면은 제가 정말 황당한 게, 당시 6월 3일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형적 해당 행위자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수용이 됐고 우리가 대선에 참여했고 대선에 졌던 상황이고 지금이 왔는데도 12월 달 탄핵 절차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탄핵 찬성파들에 대해서 저렇게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친한계여서였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 박민영 대변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혹하고 처절한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에 이른바 공격수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분인가요? 대표적인 저격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미디어 대변이니까 이른바 이제 인증 패널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저도 뭐 가끔씩 들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이른바 이제 친한계 또는 혁신계 또는 탄핵 찬성 그룹 이쪽에 대해서는 정말 난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노골적인 비난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에서 김혜지 의원을 막 비난을 하는 과정에 장애인 비하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한동훈 전 대표다. 그러면 지금의 파장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사표를 받지 않고 경고를 주는 걸로 지금 끝난 거죠. 그래서 또 파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전히 계속 남고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금 최고위원하는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른바 쌍권 체제 때, 그 권영세 비대위 체제 때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과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갔던 사건을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해서 마치 계엄을 옹호한 듯한 걸로 뉘앙스가 있어서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때는 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관한 발언이었지만 우리 당의 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치 입장을 넘어서서 특정 장애인 계층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하고 혐오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사표를 제치를 하니까 장동혁 당대표께서 반려했다라는 것은 한 가지 뜻밖에 안 되죠. 박민영을 두둔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둔한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한 발언, 또 당신의 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 나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아. 라는 뜻 아니겠어요? 김민수 최고가 과천 상륙작전이라는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편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박민영 대변인의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현직일 때 대통령실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맞습니다. 24년 10월까지 근무를 했다가 하면은 친윤
쪽이라고 맞습니다.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에 선대 기간에는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과 함께 그 청년 역으로 일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가서 일을 했고 예. 행정관 일을 마치고 와서는 이제 당에 와서 그때 쌍권 체제 때 들어와서 지금 장동혁 체제 이르기까지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사태가 우리 당에 또는 우리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의 장애인에 대한 혐오 비난의 이 족쇄나 낙인이 찍힐까봐 가장 겁나고요. 예. 그렇다면 조기에 이건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 조기에 차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대표께서 나서서 두둔하고 감싸는 듯한 모습을 하면 우리가 뭐 과거에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예. 이게 애지중지 현재하듯이 정말 장동영 당대표가 무슨 이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저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퇴가 당연한 건데 예. 그걸 사퇴시키지 않고 반려했다는 우리 장동영 대표를 보면 정말 박민영 대변인을 정말 애지중지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사게 될까 봐 좀 겁이 납니다. 근데 어제 오늘 나온 관련 발언들을 보면은 지도부에서는 옹호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했고요.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모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박민영 대변인과 통화를 했고 대표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인데 자그마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지금 이거를 보도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라고 약간 불만도 좀 내비쳐서 좀 파장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당의 의원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당의 대변에 의해서 자당 의원이 저렇게 이제 혐오 발언을 듣게 되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어떤 일을 당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자그마한 일이고 언론이 이걸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의 이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과거에 이제 저런 정도의 문제성 발언을 한다면 그 즉시 대변인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맞고 본인이 어쨌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사과도 김혜지 의원한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애둘러 하는 사과고 예. 변명 끝에 사과를 했어요. 여전히 그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논란은 뭐 없애고 인재는 지킨다. 저런 사람이 인재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예. 저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저 당의 대변인으로 있다라는 어떤 그 낙인을 혹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도록 자초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질책을 했다지만 사실상 두둔하고 예. 사실상 저거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김혜지 의원은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게다가 김혜지 의원은 저런 식의 사과를 받을 의향이 없어요. 지금 박민영 대변인과 그 유튜브 방송 진행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나서서 이제 박민영 대변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저는 모르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대표의 그 대변인 아니냐. 당대표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뭐 전광훈 목사 등과 연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변인은 나가서 저렇게 이 자당의 전직 대표를 저격하면서 또 비례대표 의원을 혐오하는 식의 더 나아가서 수많은 장애인들 혐오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그걸 감싸고 두둔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내지는 집행부의 모습이라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의 사과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과가 가끔 있는데 그냥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사자라든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사과가 빠진 사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혜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 윤리위라든가 분명히 이런 거를 심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다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사과는 가장 신속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과의 대상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사실 하루 정도는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고 언론에서 계속 이게 이슈가 확산되니까 이제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타이밍을 가졌고 사과도 애둘러서 그냥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이었고 본래 본인이 그 유튜브에서 했던 김혜지 의원 그 사과의 가장 정확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김혜지 의원은 김자도 나오지 않는 빠졌어요. 사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그냥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사과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지 의원이 고소를 했다는데 이게 사과를 안 했다고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한 내용이 아니고요. 김혜지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허위 사실로 유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권익을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로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아주 오독을 해서 마치 무슨 장기 적출을 허용하는 거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막 불안감,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이걸 SNS나 이런 데서 공론화시킨 거예요. 그러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뭐 장애인이라고 비하했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소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도부가 우크릭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 표현의 수준, 그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의 부담이 없으려면 뭐 본인이 판단했던 것처럼 사의를 수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면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에 사용되는 말이 뭐 박민영 대변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지층들에서 나오는 그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거친 말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 중에 박정화 의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도부의 우클릭이 좀 우려가 된다. 저희가 바로 뒤에 정광훈 목사도 살펴볼 텐데 최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황교안 전 총리에 관련 언급이라든지 계속해서 우클릭하는 행보가 맞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우파들이 흩어져 있는 우파들이 똘똘 뭉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 이제 뭐 눈덩이를 더 크게 뭉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통상의 상황에서 집토끼 먼저 잡고 그다음에 들토끼 잡으러 가겠다라는 전략하고는 같을 수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그런 어떤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뒤에 지금 정치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나 혹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들은 그 이 내란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서부지방법원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하자면 침탈하는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집토끼를 잡는 차원의 전략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수권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고 수권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그런 대중정당으로서의 지향점을 포기하고 정말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당이 끌어안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저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던 것의 계획인지 그때 내가 계획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과연 저거를 수용하거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매달 광주를 찾겠대요. 지난번에 광주에 가가지고 결국 참배도 못하고 충돌을 빚었는데 근데 저런 언행을 하면서 광주에 가서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게 과연 광주 시민들한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맥락 없는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경륜, 정치력, 리더십의 한계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확장성 있게 치를 수 있을까? 예. 내부 구성원들조차도 상당히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광훈 목사가 오늘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고성을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용해. 나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좌파 대통령이 되면 꼭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고 말이에요. 걔들은요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그 교회가 영치금을 보낸 것과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에? 내가 5년 전에 은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부지법 그 난임 사건에 대해 배후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사건 벌써 10달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하고 이 조사도 뭐 2시간 정도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정광훈 목사 답을 했고 잘 모르고 난 그냥 설교를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명목적인 논리는 자기와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걸로 정리를 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때 탄핵 국면이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 질서와 기존의 이 공공 안녕 질서가 얼마나 위협받고 허술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서부지법 난동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상당수가 또 재판에 붙여져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서부지법 난동으로 들어갔던 그 재판 받고 유죄 판결 받은 그 사람들 중에 이 정광훈 목사 교회에 전도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도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인 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수사를 하는 이 경찰 쪽에서는 정광훈 박사로부터 어떤 교사나 아니면 배후 조정을 받지 않았겠냐는 저는 합리적 의심에서 수사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증거 자료나 당사자의 진술이나 이런 걸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적, 법률적으로 실제로 배후 조정했거나 그 교사를 했는지를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땐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에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 저항을 독려했던 국민 저항을 계속 띄웠던 정광훈 목사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국민들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정광훈 목사가 진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고 뭐 재판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정서적으로 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 못한다. 예. 본인도 그 전도사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의 지금 우클릭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지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분인데 이 정광훈 목사와 연대를 하겠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와 혁신이라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신 분입니다. 예. 그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은 기본 그 스탠스가 뭐냐면 기본 강령이나 주장이 부정선거를 파헤치자는 거고 계엄이 정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차렸는데 예. 지금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우파 진영의 대결집을 위해서 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그다음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혁신, 조원진 당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나갔죠. 우리공화당, 예. 뭐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 이런 등등의 우파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걸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의미냐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예. 저는 현직 지금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 우리 구청장 선거, 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죠. 일선에서 네. 그걸 치러야 될 지역사령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광훈, 고영주, 황교안,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예. 중도층에 있는 그리고 당선을 결국 결정짓게 되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벌써 며칠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하겠다는 거고.
특임 목사 2명에 대해서는 정식 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아까 보셨지만 정치보복 얘기를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뭐 저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참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분이 어쨌든 뭐 성직자임을 본인이 자처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그 집회에 나온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이건 저항권의 행사다, 정당하다. 국민저항권 이런 표현. 예, 이런 주장을 계속했으면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해야죠. 이제 와가지고 발뺌하고 본인과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들도 정광훈 목사에 대한 상당한 로얄티를 갖고 있고 법정에서조차도 그런 진술을 하는데 예.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하고요.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했던 언행들을 아마 특검에서 꼼꼼히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예. 때문에 이 서부지법 이 폭동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도 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여다 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소환은 그런 사전적인 법률적 검토에 기초해서 당사자 진술을 듣고 신병 처리를 포함한 그런 예.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그런 소환이 아니었나 싶고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게 발생한 지가 워낙 오래된 네.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사전에 수사를 제법 좀 많이 해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 아까 저희가 박민영 대변인하고 네. 같이 연관돼서 보면은 그 흐름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의지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익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교안이라고 하는 우리 장도영 대표의 발언이나 그다음에 박민영 대변인을 감싸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나 황교안 전 총리도 우리 공화당과 연대를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이런 예. 걸 보면 전반적인 맥락이 내년 선거를 일단 우파 연대, 우파 결집의 전략으로 치르겠다는 뜻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전략을 당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당대표가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합니다만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 당이 폭망했을 때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대표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탄핵의 이 후폭풍에 막혀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서로 홍준표 대표는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었던 그런 그랬었나요? 기이한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오는 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만약에 그런 꼴이 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거 전략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중도표가 결국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보수 진영 정말 묻지마 콘크리트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 정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묻지마 또 진보 철벽 콘크리트층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들은 결집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고 항상 승패, 대선의 승패든 총선의 승패든 지방선거의 승패든 선거의 전국적 승패는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편하게 제가 예를 들면 노무현을 찍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명박을 찍었던 분들이고 박근혜를 찍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찍었고 윤석열을 찍었고 이재명을 찍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결국 움직여서 대통령의 당락의 결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더 소구력 있게 지지를 호소하고 우리 정당이 수권 능력이 있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예. 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또 부정선거는 정말 파헤쳐된다고 하는 그런 윤어게인 세력의 발목에 잡혀서 우리 당이 계속 우클릭을 하면요. 예. 이 중도표는 사실상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본래 목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극단적인 세력들만 모아서 당론을 지키겠다. 아까 박민영 대변인, 이준호 대변인 말한 게 당론을 위배했다고 해당이라고 그러는데 당론이 민심보다 유의했습니까? 그러면 민심을 저버린 당론을 지키겠다고 당론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있으면 그건 정권 획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정당이 우리가 극단적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을 해야지 강경 지지층의 환심만 사고 강경 지지층이 속 시원한 말만 해서 선거 승리에는 나 몰라라 관심 없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극단주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검 재판 소식 좀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요. 그 내란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를 했죠. 여기에 대한 공소장을 이제 입수해서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이 언제냐가 이제 계속적으로 과거로 가고 있었는데 이 내란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취임 반년 만에 취임하고 6개월 뒤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찌감치 일종의 이제 망상적인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저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동안에는 그 2024년 3월 정도부터 그렇죠. 어쨌든 이 비상계엄 관련된 거론을 했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그보다도 훨씬 일찍이 물론 그때는 이제 계엄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 계획이나 모의나 이런 걸 한 건 아니었지만 예. 윤 전 대통령의 마음 속에 이제 그런 식의 이 권한 행사에 대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건 현재 우리 헌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비상대권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도 사라졌고 그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즉시 국회가 그걸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헌법에 유신헌법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상대권이라는 건 우리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개념마저도 굉장히 오도된 예. 그런 생각을 일찌감치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특검 이제 수사가 결국에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계엄을 하게 됐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계엄의 동기와 관련해서 뭔가 이게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또 예. 하나의 증거가 저 공소장을 통해서 일부 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취임하고 반년이면은 2022년 뭐 한 말입니다. 겨울절 예. 됐는데 그때 여소야대 국회였었고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야권에 대해서 대화 재수처라든 게 그런 게 없었죠. 전혀 없었고요. 네. 뭐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야당과 협치를 할 의지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던 도어 스태핑마저 뭐 일부 그랬죠. 그 질문이 예, 마음에 예, 안 든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또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불통이 훨씬 더 심화돼 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제 국정 난맥상이라는 게 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라고 윤 전 대통령은 핑계를 댔고 당시 여당도 이제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만 일찌감치부터 그런 그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 그런 의지 노력 이런 게 전혀 없이 비상대권과 같은 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망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결국 이제 계엄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얘기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저 발언을 국민의힘 만찬 지도부 만찬에서 했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밝혀진 공소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서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예. 계엄이라는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비상대권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싹쓸이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막연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많이 했다라는 것이 그 시점에 앞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취임 첫 해에 말쯤에 했다는 것은 취임하고 6개월 후에서부터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지금 결론이 되는 거고요. 예. 그것도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랑 있는 데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좀 일찍부터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국면을 정치적으로 돌파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강대강의 충돌로서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뭐 공소장에 적힌 거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서로 피고와 그렇죠. 검찰 사이에서 예. 논란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계엄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좀 안타까움을 좀 생각해 보면 여소야대 국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국가에서는 자유지 있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직접 뽑고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직접 뽑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되게 총선에서 또 야당을 뽑아줘서 또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견제 심리가 강하죠. 그래서 여소야대가 예. 상당히 자주 있었어요. 그때마다 대통령은 다 타협하고 조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DJ가 그렇게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정계 개편을 합니다. 노태우 때 3당 합당을 한다든지 DJ 같은 경우는 DJP라고 그래서 JP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이끄는 공화당과 연정을 통해서 예. 이 여소야대 국면을 풀어가려는 정치적 접근을 해요. 예. 그게 사실은 정치의 방법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정치를 시작도 안 해봤고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고 유권자의 민심이나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정치적 타결이나 정치적 접근이나 정치적 모색은 해보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치를 좀 해본 분이고 정치에서 트레이닝된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여소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여소야들 뚫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정치적 방법과 정치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싹쓸이 총살, 뭐 계엄, 비상대권 이런 과격한 발언이 않나 싶고 그게 결국은 분해 번영에서 이제 실행까지 갔던 것이 우리 한국 민주주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한덕수 총리 재판에 나와서 잠깐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요약된 영상을 저희가 보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때 보신 문건의 기억이 나십니까?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받는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기억 안 날 수 있다. 하지만은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진술을 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혹시 무언가 경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이제 CCTV를 통해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그 문건을 직접 전달받고 정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도 조금 기억을 더듬을 수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경제 관료로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더군다나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거기에 적시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정독을 하고 나서 받았던 거, 읽었던 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저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최초의 최상목 이 전 부총리의 그 문건에 대한 해명은 접혀 있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CCTV 그 장면도 나오듯이 접혀 있지도 않았고 받아가지고 정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그에 따르는 어쨌든 이제 본인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걸 우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한다는 거는 좀 떳떳하지 못한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어제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계속 지적을 한 것도 객관적인 상황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한 것도 그겁니다. 어제 이제 본인이 무슨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아니고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이었죠.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그거를 윤 전 대통령 앞에서도 직접 얘기했다라는 것은 또렷이 얘기하는 데 반해서 다른 사항들 조금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나 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예. 일종의 이제 선택적 그 태도로 일관했는데 저분이 어쨌든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일시적이지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고 여전히 뭔가를 회피하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건 최상목 3번 접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형태로 접었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3번을 접었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기억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왜 다른 거를 기억을 못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사가 상당히 날카롭게 네. 이제 추궁을 하는데요.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본인 재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하는 건데
저는 뭐 경제 관료다운 굉장히 세심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좀 불리하거나 좀 비난받을 수 있는 또는 법적으로 좀 불리해 줄 수 있는 진술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재판에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다른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 선포로 간 것 같은데 저는 그 앞에 꼿꼿이 서가지고 제가 사실 대들다시피 반대를 했다 이런 진술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당시 12월 3일 그 심야 밤에 그 대통령 앞에서 반대했다, 계엄을 반대했다는 설명,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아까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했을 때 3번 접었다라는 또 또렷한 구체적 기억이 있었던 반면에 어제 나왔던 저 재판정에서의 증언은 사실은 불리한 측면은 그냥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판사가 법학 전공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경제기획 관료로 쭉 성장해서 부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만 학부는 법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법학에 대한 기본 학부 전공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이런 유불리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마 판사가 법학과 나오는 게 아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예. 뭐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짚어볼 내용은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해외 순방을 가는데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이 차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그렇게 차려주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탁현민 전 행정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도 그런 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2회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반려견을 동반하겠다라고 프랑스 공간에 요청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달라고 하지요. 호텔에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아니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입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접견실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접견실을 따로 준비해라든지 뭐 접견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요구를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아마 들었으면 제가 준비를 했었어야 될 텐데 저는 못 들었고 여사님이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탁현민 행정관은 이제 의전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여기 세 군데 저희가 표시는 세 군데 했는데 그리고 순방이 취소된 곳까지 김 여사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이 일단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 얘기 들어보면 그 스위트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도 만들지 않았는데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을 만들었다. 예. 통상은 이제 숙소에 응접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접견실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그 회의 장소에 여러 이제 이 컨벤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그런 어쨌든 접견자들을 만나는 그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별도의 접견실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영부인 접견실이라는 거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면 영부인이 그 접견실에서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지도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아니 뭔가? 그러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접견실 그 설치 요구가 나온 게 나토 정상회의 갔다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샵 쇼핑을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접견실 요구가 나왔고 그 뒤에 이어진 순방에서 뭐 영국 런던에서 파리에서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접견실이 설치가 실제로 됐고 독일은 이제 설치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순방이 취소됐기 때문에 실행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접견실에서 마음껏 명품 쇼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영부인도 그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을 하게 되면 영부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영부인 세션도 있고 또 영부인이 또 그 우리가 방문한 나라의 뭐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민들이 있다면 교민들을 격려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거하고 저렇게 따로 접견실을 대통령도 만들지 않는 접견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거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접견실을 별도로 설치한 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비단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여러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공사 구분을 한다면 저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알 수 있는데 예. 결국 뭐 부인이 원한다 그래서 저렇게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의 기행은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집권 초기에 대통령 수만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재정 의원실 얘기는 그거예요. 외교부에서는 그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접견실의 목적이라든가 그 접견실에서 일어난 일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전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나 예. 또 외교부에서 그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외교부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공식 일정이 있으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접견실을 사용한 공식 일정이나 공개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접견실은 존재했지만 공식 일정이나 공개 일정은 없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외교부는 대사관이 다 옆에서 서포트를 할 것이고 그 외교부는 의전이 다 준비된 그 매뉴얼과 또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네. 접견실을 사용하는 공식 일정이 있다면 그 외교부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모른다, 알 수 없다, 내용을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외교부는 패스하고 그러면 경호실 직원만 아는 그냥 옆에 있는 수행하는 사람만 아는 정도의 비공개 일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상상 뭐 이리저리한 그 예상들이나 상상들도 추측을 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라 참 당혹스럽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접견실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아까 박원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 그 머무는 숙소가 크기 때문에 그 스위트룸 안에 다 접견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일정은 방에서 하지 않죠. 호텔의 다른 장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호텔 다른 장소에 또 여러 가지 공개 일정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들 다 마련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견실을 만든다는 것이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사의 접견실을 만들어서 그걸 요청했고 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데려갈 테니 반려견용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예. 정말 황당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초기에 그 반려견 의혹 나왔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 뭐 어쨌든 현지 대사관이 그런 요구를 받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뭐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을 한 건지 실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구 자체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이고 그것도 외교부를 건너뛰고 현지 공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현지 공관에서 오히려 거꾸로 외교부에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 의전이라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저렇게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반려견을 대동해서 갑니까? 어쨌든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함께 생활하고 그건 뭐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반려견을 동반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져도 예. 그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과연 정상회견을 했을까? 예. 굉장히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뭐 자막처럼 해외 순방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두 부부에게.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은 현실성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통일교 측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약속을 하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영부인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없고 예. 대통령도 정당의 비례대표나 공천에 관여하면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물며 그 집권 여당의 그 정치적인 어떤 공직 후보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확인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예.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비례대표를 번호를 준다든가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건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실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정말 불법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그 창원에 그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예. 지금 명태균이 나와서 하는 말은 여사로부터 통해서 받았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역할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해서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줘서 당선을 시켰고 또 나중에는 이걸 이제 보궐선거 당선이 됐습니다만 지난 2024년 총선 때는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또 김건희 여사가 또 요청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팩트로 만약에 확인이 되는 걸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의힘의 여당의 이러저러한 공천 과정이나 또 개인의 어떤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이러저러한 모양새로 알게 모르게 개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이 뭐 저희보다는 이런 프로세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거 보도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통상의 정당 공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것도 노골적으로는 못합니다. 우회적으로 어쨌든 뭐 대통령 목 혹은 청와대 목 비례대표 이런 게 간혹가다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대통령 부인이 특정 종교를 위해서 뭐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예. 지난 정권에서는 워낙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그냥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하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때문에 예산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성배 씨가 어쨌든 통일교 측에 이런저런 그 로비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뭐 목걸이도 전달하고 백도 전달하고 하면서 여러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런 의혹도 제기된 건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사자로 지목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은 펄쩍 뛰고 그런 의혹을 고발하고 제기한 사람들을 그랬네요. 다 지금 예. 고소하겠다. 이미 고소도 했고 예. 그러고 있어서 진위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전개되고 밝혀지는 그 과정을 보면 터무니없는 의혹이다라고만 일축하기 어려운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이겁니다. 이 문자 메시지. 윤영호 본부장하고 전성배 씨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대통령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전성배 씨가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죠. 이번 일이 아니어도 여사님이 신경 쓴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 비례 받도록 신경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사. 그렇죠. 그러니까 전성배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측과의 이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신저가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윤영호 본부장과 둘 사이에 주고받은 저 문자는 확인이 되는 증거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통일교 몫으로 비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된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논의는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고 또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에 의해서 실제로 비례가 낙점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야기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불법이고 부당한 건데 대통령 배우자가 나서서 이런 공천 과정에 감나라 배나라 개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지금 나왔던 이제 박준태 의원이 자꾸 거론이 돼서 일부 이제 이야기가 되는 모양인데 이건 저도 볼 때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그 패널들이 나와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박준태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보좌관 생활을 했고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례대표를 줄 때는 비례대표의 몫이라는 게 있는데 배당하는 몫인데 당직자 몫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자 몫이고 보좌관 오래 했던 분들을 격려하고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그쪽에 배치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몫으로 박준태 비례대표 의원이 저는 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성배 법사가 중간에 해서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낙점된 것은 제가 볼 때 좀 허무맹랑한 좀 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확인해야 될 것들이 그럼요. 워낙 많죠. 다음 내용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 게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 있죠. 그런데 계엄이 있었던 날은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3, 4분 가량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 전후로 해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연결고리 때문에 황 전 총리를 체포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어쨌든 내란 선동과 관련된
혐의 의심 이게 예. 짙어지는 통화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김주현 수석을 통해서 아마 당시 상황 파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이 계엄 선포의 그런 취지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냐 이런 걸 문의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김주현 수석이 얘기하니까 그걸 근거로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종북 주사파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우원식 한동훈도 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란 선동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김주현 수석하고 이 황교안 총리하고 법무부에 같이 근무를 했던 그렇더라고요. 전례가 있고 굉장히 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김주현 수석을 통해서 당시 상황 파악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저런 메시지를 냈던 거 아닌가 그 연관성을 예. 지금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전화를 한다고 해서 받을 정도면 두 사람의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과 네, 네. 법무부 차관으로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콕 집어가지고 저 두 사람을 얘기한 부분이 의심스럽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도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또 저저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전제가 돼야 네, 됩니다. 근데 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당시에 그런 심야의 국무회의가 있었고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용산의 대통령실 수석급들은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민정수석이 계엄에 사전에 모의했거나 가담했던 정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황교안 총리가 내란을 선동하라는 어떤 사전에 사후에 교감을 받고 했을 가능성보다는 예. 오히려 인간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배상계엄이 터졌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편한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 아니겠어요? 예. 장차관으로 일을 같이 했고 또 법조계 또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한 사이에 가서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김기현 수석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뭐 조사를 받았겠죠. 근데 거기서 뭐 계획을 사전에 알아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요청했다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설명과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황교안 총리는 자신의 본인의 뜻대로 SNS에 저런 과격한 글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사이에 그 시기에 SNS를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기현 민정수석이 황교안 당시 전 총리하고 사후에 교감을 해서 내란 선동을 무슨 협의했다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증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장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인데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죠. 근데 박범계 의원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통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말 그대로 저는 항소 포기할 것이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 말 그대로 SNS를 한 거예요. 그 시간도 앞뒤를 따져보면 결국은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 자정이 되기 1시간 전 11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올려요. 그리고 자정이 되면 항소 포기가 되죠. 그리고 곧바로 새벽에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것이 무언가 알고 한 거 아니냐는 박범계 의원의 의심이거든요. 아니 설사 알고 했더라도 그걸 내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요? 예. 아니 검찰에 오래 근무를 했고 예. 때문에 이제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을 알고 있었고 근데 검찰 내부의 기류를 대충 파악해 보니까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예. 혹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정도를 파악을 못 했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에 오래 근무를 예.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메시지를 낸 걸 가지고 내통이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주하고 그래서 검찰이 일부러 공소장을 안 내고 일종의 이제 이 자작극을 벌였다.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내통인데 예.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저간의 사정을 파악해서 SNS 메시지를 낸 걸 가지고 내통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니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항소를 둘러싼
이 결정이 안 나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밖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여권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박범계 전 장관께서도 반론을 펴는 거긴 한데요. 저는 두 분이 이제 뭐 토론을 제안하고 토론을 하자 말자 이게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토론이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긴 그래서 하죠. 서로 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이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는 토론을 물론 그 시시비비에 대해서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패배하는 그런 결론은 나지 않을 거예요. 저마다의 논리가 있고 저마다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보면 너무 이 감정적인 정쟁으로만 치닫는 이런 어떤 여야 간의 현안이나 이견을 둘러싼 논란을 조금 정제된 토론 형태로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한다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여야 간의 이런 감정적인 대결 일변도로 흐르는 그런 정쟁도 조금 연착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MBN에서 한번 유치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전제를 달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해서 뭐 쪼다 또 뭐 개 XX 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토론 태도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응할 생각이 없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얘기하니 그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도 하겠습니다.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깐족거리는 태도 좀 바꿨습니다. 저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계속 토론하자는 거죠. 그런데 한 전 대표 특유의 예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법사위에서 나오면 그런 장면들은 연상이 되는 건데 이런 좀 태도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이제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킨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점을 했죠. 이슈 파이팅 능면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는 토론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참전하면 토론하자. 조국 전 장관 결국 빠졌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참전하니까 토론하자 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법무장관 모든 사람이 참전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를 당당하게 토론합시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토론을 지금 철회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마저 이제 철회하면 사실은 전직 법무장관끼리의 토론 성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라디오에서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조건을 달았지만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한동훈 전 장관 제가 SNS 보니까 토론을 수용한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과 장소를 아무데나 정해 주시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손하게 하겠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범계 지금 의원이 깐족거리지만 안 하면 하겠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받아서 공손하게 할 테니 하십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박범계 전 장관이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박원석 의원 말대로 정말 저 깔끔하게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 앞에서 한번 토론을 좀 정말 깔끔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품격 있는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저는 제가 볼 때 그 내통 이야기 아까 나왔었는데요. 상소 포기를 미리 알고 검찰 조직하고 내통했을 거라는. 제가 그래서 한번 SNS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날 그 항소 포기 마감 시한 11시에 SNS 처음 올린 게 한동훈 대표가 맞는데 그건 채널A의 보도를 인용하고 자기도 알고 그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A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항소 마감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상한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직감을 한 거죠. 아, 이게 법무부에서도 어디선 무슨 논란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주목을 하자고 공론화 시킨 거고 그렇게 당연히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야심한 시간에. 근데 12시에 당연히 지나서 안 됐으니까 자살했다고 정치적인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내통이 됩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법조인 출신이고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공론화시키고 이걸 이슈를 크게 만드니까 내통했다고 덮어 씌우는 걸 보면 박범계 의원께서도 토론에 임하면 막상 이렇게 사실 전투 능력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상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할 테니까 바로 시간 잡자. 그러니까 또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박 의원님도 잘 보세요. 이 숫자들을 나열을 했거든요. 4개의 숫자를. 이 숫자의 의미를 한동훈 대표는 모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아마 이제 추징 몰수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886억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 대장동 사업의 수익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예. 그걸 이제 추징 몰수를 청구를 했는데 판결문에서 인용된 건 아마 마지막에 나와 있는 1,182억인 것 같아요. 그 중에 482억만, 1,182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예. 그 중에 뇌물성 말하자면은 이제 배임액에 해당하는 473억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몰수 추징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판결문을 안 읽었다. 판결문을 안 읽고서 일종의 이제 그 법리적인 그런 판단과 지적이 아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예. 이 주장을 하면서 저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냐.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면 저 숫자가 일부는 과장돼 있거나 일부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거나 일부만을 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 토론을 하려면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까 이제 깐족거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난 토론 안 하겠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공손하겠다고 하는데도 또 저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네. 하시고 그래서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 다른 게 요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뭐 박범계 의원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지 한동훈 전 대표의 좀 아니, 특유의 한동훈- 그런 게 있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저런 건 온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실은 1대 180으로 싸웠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사실은 정말 선두에서 온 그 몫을 다해서 싸웠고 예.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돼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애티튜드가 넌 안 좋으니까 토론 안 하겠다 말하는 건 사실상은 토론을 안 하겠다는 핑계거리가 되는 안 겁니다. 하겠다. 그런데 예. 공손하겠다고 했는데 공손이 아니고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왜 공손이라고 해요? 태도가 공손 아닙니까? 나는 이 맥락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저는 그래서 예. 정말 빨리 두 분이 성사가 돼서 MBN 뉴스바에 대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올 테니까 두 분이 나오셔서 토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의 주요 국가들을 순방하러 떠났죠. 국빈 대접을 했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에이펙 때 왔을 때 우리가 국빈 대접하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국빈 대접을 한 건데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불도 뭐 빌딩에 켜고요. UAE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쨌든 경제 협력에 관한 요구가 이제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동 진출의 하나의 교두보로서 방산이나 또 원전이나 이런 관련된 이제 경제적 혹은 산업적 관계들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쨌든 뭐 이제 AI 시대로의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훨씬 더 이제 심화시키고 격상시키겠다. 이런 목표 의식을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국빈 방문 앞두고서 강훈식 실장이 먼저 가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 UAE 국빈 방문에 방점을 두고서 이번 이제 순방 계획을 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 이집트, 뭐 마지막에 터키까지 이렇게 쭉 그 순방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 순방 일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네. 중동이라는 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수입처로만 그동안 생각돼 왔지 예. 적극적으로 이제 중동에 경제적 진출을 한다라는 개념은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우리 경제 협력의 뭐랄까요 영토를 확장한다 예.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 뭐 석유 부국이라고 뭐 저희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예. UAE는 사실은 중동에서도 가장 성장력이 지금 굉장히 잠재력이 높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먹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건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저는 꾸준히 대한민국과 UAE는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도 UAE랑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었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UAE를 국빈 방문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가는 길에 지금 사국을 들린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외교 순방 일정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가서 순방을 하고 정상회견을 하는 과정에 국내 정치가 좀 서포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항소포기 논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항소포기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건 좀 민주당 쪽에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검사 항명까지 이야기하면서 검사를 좌천시키고 뭐 전보시키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으니 저는 해외 나가서 일하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